세상에 정말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사람을 아예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기만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과 저는 아주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이어지는구나 싶어서 인연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저는 운명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자마자 손부터 덥석 잡게 되었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제가 길을 걷는 도중에 이상하게 어지럽고 속이 막 답답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것처럼 쓰러질 것 같은 겁니다. 숨도 평소와 다르게 너무 차고 헉헉거리는 소리가 바깥까지 새어나올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길거리 화단에 앉아서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만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너무 힘들어서 증상을 말했더니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오고 편의점에 가서 바느질 세트를 사오더니만 제 손을 따주는데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기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뻔했어요. 급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급체하면 기절할 것처럼 어지럽기도 하고 울렁거림이 심하거든요. 일단 민간요법도 했겠다. 소화제도 먹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면서 제 등을 막 두들겨주고 손도 주물러주고 옆에서 계속 말도 시켜주고 하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증상이 점점 괜찮아지더니만 멀쩡해지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겠냐고 했더니만 슬쩍 웃으면서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끝나서 빨리 가봐야 해서요. 환자들이 밀려 있으면 큰일이 나는지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게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일단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제 증상도 단박에 파악을 했으니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당연히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의사라는 직업에 혹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다정하게 굴었으니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호감과 사심이 생겼어요. 제 나이가 30 중반이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첫눈에 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소위 말하는 워커홀릭으로 일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왕이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남자 없이도 잘 살아볼 수 있는 여자가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연봉도 괜찮고 알아주는 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외근을 나갔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저의 운명의 상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다가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근을 하고 저녁에 만나게 되었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호구조사를 시작했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고 결혼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제가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요. 네, 김 간호사님. 그 차트요. 내일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환자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환자분한테 약은 잘 들어간 거죠? 그럼요. 제가 김 간호사 실력 잘 믿죠. 그럼 제가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합시다.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사명감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점점 좋게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가득한 눈을 하고 남편을 바라보게 되었죠.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었죠. 어디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혹시 진료 과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아프셨던 그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개인 병원인데 좀 커요. 건물 2, 3층 통째로 쓰고 있고 진료 과목은 내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종합검진 같은 것도 전부 다 하고요. 동네에서는 꽤 큰 병원이라 늘 환자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지요.
여러 가지 과목을 보니까 선생님들도 여러 명 있을 텐데 유지가 잘 되는구나 싶어서 돈은 좀 벌겠다 싶었어요. 저한테도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대기업 산하에 있는 쇼핑몰 MD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연봉을 슬쩍 궁금해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당시에 저랑 비슷한 마음인 건지 제 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나름 잔뼈가 굵은지라 연봉 5천 정도 된다고 말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의사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간호사랑 차트 이야기만 하는 걸 봐선 딱 봐도 의사 아니겠어요? 그날 밥은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샀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냐고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길래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때부터 썸이라는 걸 타기 시작했는데 나이를 먹어도 아주 마음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더니만 정말 오랜만에 이런 연애 느낌을 몽글몽글하게 받아서 그런지 행복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서로 근무 시간은 비슷한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퇴근 후에 연락을 자주 하게 됐죠. 일을 하는 시간에는 서로 방해를 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어찌 됐든 주말에 쉬니까 남편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주말에도 자기네 병원은 응급 환자들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주말에는 격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격주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의사들이 워낙 바쁘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격주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꾸 퇴근 후에 데이트를 하는 것인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이 얼마나 바쁜 건지 대학병원도 아닌데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병이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환자가 갑자기 몰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긴 했죠. 병원에서 온 전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며시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개인 병원인데 24시간 열 것 같지는 않고 왜 자꾸 퇴근 후에 전화를 하는지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제 앞에서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뭐 김간호사, 이간호사, 원장님 별의별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매번 병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뭔 이야기인지 모르죠. 제가 의료 드라마 같은 걸 즐겨본 것도 아니고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는 대화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요. 1박으로 여행을 가면서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은근히 엿보기도 했고요. 즐거운 시간들을 나름 보내기는 했는데 저도 한 가지 불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병원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건지 전화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걸려오더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일이 바쁜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더 얹고 싶지 않아서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또 좋은 모습이라 느껴지기도 해서 참았어요. 저도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무난하게 승진도 하고 제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모습이 그저 대단한 모습이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켰죠.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노력했을 테니까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싶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콩깍지가 씌어도 너무 단단히 씌어 있었던 거죠. 6개월밖에 만나지 않아서 이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만나고 고작 6개월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내 나이가 벌써 37살이고 친구들 중에 장가를 가지 않은 놈도 없더라.
지금은 자리도 잘 잡은 것 같고 안정적인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 그 자리를 채워주면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맑은 눈동자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 솔직히 기혼주의보다는 비혼주의에 가깝게 미래를 그리며 살던 사람이었고요. 제 인생의 즐거움과 저의 커리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고작 6개월밖에 알아가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도 운명의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의 직위와 사회적 체면 또한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남들과 다름없는 일상의 물꼬가 트인 것이었지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으니 가장 중요한 일이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잖아요. 남편은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시댁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었죠. 아무래도 남편이 의사니까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면 어쩌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시부모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만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니 기쁘긴 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들어서는 알고는 있고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니? 보시다시피 못난 아들 키우느라 고생을 한 덕에 우리가 모아둔 돈이 넉넉지가 않아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보탬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제가 일찌감치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했기에 집에서 독립해서 나와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 명의로 된 투룸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가 저희 회사랑도 멀지 않고 이이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멀지 않거든요. 어머, 그래? 그럼 집 걱정은 한시름 덜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들 녀석 장가 보내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어야지 싶다가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집안에 여유가 없으니 걱정이 많았거든. 아유, 아무튼 신혼집은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제 명의로 된 집이다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작부터 대출빚을 가지는 게 부담스럽긴 하니까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게 하겠죠. 이가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보다야 잘 벌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부모의 표정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저도 뭐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문이 조금 들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의사잖아요. 시골 병원 의사들도 돈을 긁어 모은다고 하던데 서울 한복판에 대형 병원 수준의 개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돈돈거리는지 알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 이름으로 집 한 채 대출받아서 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 건데 제가 집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의사 아들 장가 보낼 때 강남에 아파트 해와라 하고 요구하는 시어머니들도 많다고 하던데 고작 투룸 빌라 하나 가신 걸로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참 순수하시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죠. 시댁에서는 나름 훈훈하게 인사를 마무리 잘하고 서로 나눌 이야기들 다 나눈 뒤에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번듯하게 정장까지 입고 딱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냅다 절을 올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의사라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냅다 절부터 하니까 의사 사위의 콧대를 걱정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일단 인사를 그렇게 받은 이후에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저희 부모님도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빙빙 돌려 하시다가 대놓고 물어보셨어요. 아이, 그래.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던데 병원이 꽤 큰 병원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과가 여러 개 있던데 내과 의사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 어느 과목을 진료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듣자 하니 돈은 정형외과 의사가 더 많이 번다고들 하던데. 예? 아,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그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의사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 내 입으로 의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나는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냥 병원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내 직업이 의사라고는 말 안 했잖아. 저희 부모님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면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시고 남편 또한 미간에 찌 뿌린 채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여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아니 황당함을 넘어서서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뭔가 하고 한참을 입을 벌린 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입으로 단 한 번도 자기가 의사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저를 속인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내뱉은 말 중에 단 한 번도 의사라는 단어가 나왔던 적이 없었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의사이겠거니 하고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 건 맞지만 제가 지레짐작을 하고 의사겠구나 했던 것이었지 단 한 번도 본인이 진료를 본다, 내가 의사다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었죠. 저도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의사라는 직업에 사심이 생겼던 것도 맞고 하니까 남편에게 속물인 저의 본심이 들킬까 봐 일부러 그 앞에서 직업이 의사지? 하고 물어본 적이 없어 빙빙 둘러대서 말을 했었고 남편 또한 제 질문에 항상 빙빙 둘러대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부러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죠. 대놓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었더라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찔려서 속물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둘러댔기 때문에 솔직한 그의 직업을 알 수 없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도 그 병원에 단 한 번도 찾아갔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남편이 평소에 데이트할 때에도 김 간호사랑 통화를 하고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려버렸던 것이었죠. 병원에는 의사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고 의사인 남편을 만나서 부유한 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쪽팔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몰랐냐는 눈빛을 보내시는데 정말 정말로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김서방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병원 일을 그렇게 깊게 관여를 하고 그러나? 우리 딸이 의사라고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물리치료사라던가 아니면 뭐 간호사 일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환자 진료 예약이라든지 수납이라든지 접수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예약 환자 차트 관리도 하고 있어서 간호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의사라고 오해를 했나 싶네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의사가 떠올라서 그랬지. 아니, 내가 의사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 그동안 왜 정정을 한 번도 안 해준 건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미리 나한테 언질이라도 줬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어. 당신이야말로 혼자 오해해놓고 나한테 모든 탓을 돌리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한테 한 번이라도 의사가 맞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만약에 미리 당신이 물어봤더라면 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을 거야. 그리고 애초에 나는 당신이 나를 의사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매번 내 앞에서 병원 의사, 간호사랑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 당연히 오해하고도 남지. 당신이 차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약품 이야기까지
간호사 의사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그랬잖아. 내 앞에서. 이게 일부러 나를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지 내가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어? 내가 의사라고 속이고 싶었으면 지금도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을 했겠어? 우리 병원에서는 차트나 약품 재고 관리를 원무과에서 맡아서 해. 내가 재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발주를 언제 해야 하는지 상의를 했을 뿐이야. 당신이야말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 혹시 내 직업이 의사인 줄 알아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직업을 오해하고 사랑하는 척 했던 거냐고. 그렇게 속물이었어?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지. 의사라는 직업이 100%그 이유를 채우는 건 아니지. 하지만 계속해서 의사인 줄 알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 남편이랑 저랑 그 자리에서 살짝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부모님께서도 어찌할 줄 몰라 하시고 계속 기침만 내뱉으시더라고요. 결국 서로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싸움으로 번질 것 같으니까 한 타임 쉬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만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따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장인어른 장모님까지도 많이 황당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했는데 대충 말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까지 변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따님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야 의사가 훨씬 마음에 들긴 하시겠지만요. 아무래도 의사 사위를 맞이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원무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황당하긴 하구먼. 그래도 우리 딸이 오해를 했던 부분이니 내가 누구를 질책할 수 있겠나. 자네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하니 내가 뭐라 더 할 말이 없네. 제 직업이 의사든 아니든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물론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가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은근히 제 손을 꼭 잡아오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던 연봉이라던가 명예, 의사 와이프로서 그려냈던 미래 같은 건 전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거짓이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하나쯤은 눈 딱 감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말만 들으면 남편도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걸 감내하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오는데 제가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제 잘못이 더 큰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실은 은근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비혼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한 뒤에 연애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친정엄마가 들이미는 선자리 또한 매번 거절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지 못한 딸에 대한 미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꽤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원무과에서 얼마를 벌든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제가 속았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무작정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이미 양가에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다 해둔 터라 저는 그냥 솔직하게 남편에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동거부터 하자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다른 부분을 느끼게 될지 모르잖아. 일단 결혼식 전까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지내보는 건 어떨까? 마음이 얼마나 맞는지도 중요하지만 생활 패턴이라든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집안일은 서로 얼마나 분담을 할 건지 살아보면서 정하는 게 우리 결혼 생활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 그래, 요즘은 결혼 전에 동거도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자.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동거를 하고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별을 하는 게 낫다고들 하더라. 물론 우리가 이별을 위해서 동거를 하자는 소리는 아니야. 서로 살다 보면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 나도 그 부분에선 찬성이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훨씬 더 서류상 복잡할 것도 없고 남들 보기에도 나으니까. 당신이랑 이런 의견이 일치한다는 건 참 좋아. 일단 지금 내가 사는 집으로 짐을 하나둘 옮기면서 같이 지내보는 거 어때? 나중에 결혼할 때 내 집 정리하고 신혼부부 특혜 같은 거 찾아봐서 청약을 넣던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남편 또한 제 의견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고 했고, 저희는 지체할 거 없이 바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동거를 시작하고 처음 3개월 정도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의외로 가사 분담도 잘 되었고요. 제가 귀찮을 일을 떠안지 않도록 배려도 해주었고요. 생활 패턴도 비슷비슷해서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올 때를 빼고는 내내 제 옆에 붙어 있어 주었어요. 원무과 직원이 왜 밤 8시에 병원에 잠시 일을 보러 나갔다 와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제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바람이라든지 다른 주머니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복병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희성 씨라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거를 하기 전 연애하던 시절에도 몇 번 만났었던 친구분이었는데, 이 희성 씨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사고를 쳐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는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성 씨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문제는요, 틈만 나면 그 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고 놀러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저는 남편과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었는데 아이가 떡하니 집에 들어와 있으니 황당할 뿐이었죠. 에이, 재수 씨,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초등학생이라 아마 아이 데리고 있는 게 어렵진 않을 텐데 한 번만 부탁을 좀 해도 될까요? 어차피 1박 2일이라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밥만 잘 챙겨주면 되는 거죠? 저희 밥 차릴 때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괜찮으니까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사실 가볍게 생각을 하고 몇 번 맡아주고 했었는데, 제가 한 번 맡아주니까 그 뒤로 쭉 부탁을 하더라고요. 워크숍 간다는 걸 시작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봐달라고 하고, 본인 집에 여자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었는데 여자친구랑 둘이 놀고 싶다고 하면서 맡기고, 그래도 희성 씨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아이에게 또 좋은 엄마가 생긴다면 서로 좋은 거니까 희성 씨의 연애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맡아주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빈도수도 잦아지고 하니까 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싫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희성 씨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애가 착하긴 또 무지하게 착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오랜 시간 봐와서 그런 건지 삼촌, 삼촌 하면서 너무나도 잘 따르는데, 남편도 희성 씨 아이가 예쁘긴 예쁜지 완전히 끔뻑 죽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더라고요. 놀아주는 것도 정말 진심을 다해 온몸을 던져서 놀아주는데, 남편이 그렇게 희성 씨의 아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의 행동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어서 제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저렇게 아이에게 헌신하는 아빠가 되어주겠구나 싶어서, 이 남자의 직업으로 문제가 한 번 있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동거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희성 씨 아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가정적인 사람인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하늘에서 원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저를 시기 질투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희성 씨가 만취를 해서 저희 집에 와서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냥 듣고 넘길 수 없는 황당함을 넘어선 경악스러운 말이었어요.
재수 씨가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제가 참 염치 없이도 저희 아이를 재수 씨한테 맡겼네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사랑하는 여자고 제 인생에 이렇게 귀한 인연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여자예요. 희성 씨가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저도 기쁘네요. 여자친구분이랑은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요즘 들어서 저희 집에 아이를 맡기는 횟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이러다가 결혼까지도 하겠다 싶은데 희성 씨도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전에 받았던 상처 다 극복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아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글쎄 저는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좋아해 주었는데 저희 딸아이는 죽어도 못 키우겠다고 하네요. 전처랑 생긴 아이를 왜 자기가 키워야 하냐면서 아이 버리고 오면 바로 결혼이라도 해줄 것처럼 말을 해요. 저에게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이병을 보내라고 하는데 네? 아니 희성 씨 핏줄인데 어떻게 이병을 보내요?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라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낄 텐데 그러면 안 되죠. 여자친구를 설득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여자친구랑 헤어져야지. 어떻게 자기 핏줄을 입양 보낼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다는 걸 알지만 제가 이 여자를 도무지 포기할 자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정말 염치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겠습니다. 우리 딸 아이를 입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딸 얼굴 자주 볼 수 있고 어떻게 크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저희 딸 아이를 입양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재수 씨가 우리 딸 아이에게 해준 것만 봐도 우리 딸 잘 키워줄 수 있을 거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예? 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식도 안 올렸고요. 곧 신혼부부가 될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입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희성 씨 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봐준 거지. 그 이상의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고요. 저도 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제가 왜 희성 씨 딸을 입양해서 키우겠어요? 아유,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아이는 더더욱 맡기지 마세요. 서로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그동안 맡아준 거지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맡아준 게 아니라고요. 저는 희성 씨에게 아주 딱 잘라 정색을 하며 말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던 희성 씨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길래 저는 제 말뜻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친구들은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라고 제 말을 알아들은 줄 알았던 것도 제 오해더라고요. 희성 씨는 정말 대책도 없이 저희 집 앞에 본인의 딸아이를 덜렁 짐과 함께 내버려 두고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제 전화는 물론이고 남편의 전화, 희성 씨 딸이 거는 전화까지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그 황당함이란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었죠. 이런 행동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이야. 어떻게 자기 딸을 남의 집 앞에다 두고 연락도 한 통 안 받고 사라질 수가 있어? 이건 아이를 위해서도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 이렇게 애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맡아서 키우게 되면 어쩌려고. 희성 씨 부모님께라도 가서 맡겨. 희성이네. 부모님 지금 거제도에 계셔. 우리가 당장 내려갔다 오는 것도 무리고 며칠 이내로 연락이 되겠지. 아, 지도 지 딸인데 그렇게 쉽게 입양을 보내고 연을 끊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희성이 마음 다 잡아질 때까지 조금만 아이랑 같이 지내자. 나도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이런 일로 갈팡질팡하니까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싶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저도 한풀이 꺾이게 되었는데 아예 아무리 그래도 남의 딸을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진퇴양난이던 시점에 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고 웃긴데 희성 씨의 딸 그 초등학생 꼬맹이가 글쎄 저를 질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게 자기랑 잘 놀아주는 삼촌이 같이 며칠 지내다 보니까 저에게 더 신경을 쓰고 제 일을 나눠서 도와주고 하는 게 질투가 났나 봐요.
저랑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도 모자라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남편에게 이랬는데 무섭더라고요. 삼촌, 숙모가 말이야. 내가 햄 반찬을 달라고 했는데 햄 반찬을 안 줬어. 나한테는 햄 반찬 주는 게 아깝다고 하면서 절대로 안 줄 거라고 나한테 집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무섭고 그래서 막 물었어. 삼촌이 나한테 햄 반찬 구워주면 안 돼? 나는 햄이랑 같이 밥 먹고 싶단 말이야. 햄 반찬 그냥 구워서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애한테 아깝다 뭐다 하면서 그걸 안 해줬어. 오죽 서러웠으면 저런 말을 해? 그리고 집 나가라는 소리는 왜 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반찬 투정만 하고 영양가 있게 밥을 챙겨줘도 햄 내놓으라고 나한테 숟가락 집어 던지려고 하길래 그럴 거면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은 서로 예의 차리면서 지내자고 한 말을 무슨 내가 내 쫓기라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한대? 얘 내가 언제 햄 주는 게 아깝다고 그랬어. 네가 채소는 하나도 안 먹고 내가 안 보이는 사이에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그 반찬 아깝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도록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콩쥐 팥쥐에 나오는 새엄마라도 된 줄 알았잖아요. 저를 아주 못된 년으로 만드는데 초등학생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초딩들이 예전 중고등학생처럼 성장이 빠르다고 다 컸다고 착각을 한다던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죠. 숙모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찾으러 안 오면 저 버릴 거라고요. 저를 시골로 내려보내거나 할 거라고요. 절대로 저 안 키울 거라고. 숙모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밤에 잠도 안 와요. 혹시 내일 내려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정말 나를 시골에 보내면 어떡하지? 숙모, 제가 얌전히 잘 있을게요.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남편 앞에서 그런 가증스러운 연기까지 하면서 눈물이 뚝뚝 흘려대는데 남편이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애 앞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 나중에 희성이가 돌아와서 애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왜 시골에 보내니? 집에서 내쫓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내가 희성이를 어떻게 보라고 그런 소리를 해서 애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하도 집 정리 안 하길래 집 정리 좀 해라. 숙제해라. 학교 갔다 오면 손발 씻어라. 밥 먹어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어? 그거 전부 걔가 지어낸 이야기라니까. 그런 비슷한 소리라도 했으면 내가 덜 억울하지. 애가 그럼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굳이? 가만히 있어도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어? 쟤 아직 어린애야. 어린애라고. 초등학생이라고. 도대체 그 아이한테 무슨 상처를 얼마나 주려고 그런 소리를 내뱉어?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우리 아이가 생겨도 똑같이 행동할 거야? 언제까지 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벌써 2주가 넘어가. 희성 씨 계속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고만 가는 건데. 언제까지 저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마야? 도대체 학원비는 왜 우리가 내줘야 하는 거냐고. 일단은 희성이가 돌아오면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저 아이도 갑자기 아빠랑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속이 말이 아닐 거야. 저러다가 우울증이라도 찾아오면 어떡해. 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성 씨 딸이 저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구는지 녹음을 떠나야 증거로 당당히 들이밀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대화가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녹음기를 켜두고 잠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집에 왔는지 희성 씨 딸이랑 대화를 나눈 것이 녹음이 되었는데 저는요 정말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죠. 우리 귀한 공주님, 이제 조금만 더 연기하면 우리가 같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힘들었지? 맨날 반찬도 풀떼기만 준다고 속상해했잖아. 우리 딸, 아빠가 같이 살게 되면 맨날 고기 반찬만 해줄게. 우리 딸이 아빠 장가 보내는데 아주 1등 공신이다. 우리 딸 대단해. 이참에 연기자 한번 해볼까? 연기도 잘하던데. 삼촌 하면서. 우리 딸이 말 실수할까 봐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몰라. 아빠, 내가 무슨 어린애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근데 새엄마가 은근히 나를 싫어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밀고 나가도 괜찮은 거야? 새엄마가 잔소리가 좀 심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성 씨 딸인 줄 알았던 애가 사실은 남편의 딸이었던 거죠. 남편이 딸보다 저를 더 챙기고 제 눈치를 보니까 그게 얄미워서 이간질시키고 없는 소리 지어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저는요, 그 녹음 파일을 화장실에서 몰래 확인하고 악소리를 질렀고 바로 뛰쳐나와 남편과 남편의 딸에게 그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희성 씨 딸이 아니라 당신 딸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바른 대로 다 풀어. 이게 다 무슨 개소리냐고. 아니, 이걸 언제 녹음해? 그래,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희송이한테 돈 좀 찔러주고 연기를 시킨 거였어. 그래, 내 딸이야. 아이는 여태 우리 부모님이 맡아서 키워주고 계셨고.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속은 시원하네. 이왕 이렇게 알게 된 거 이제 내 딸로 받아들이고 우리 같이 잘 키워보자.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쯤 되면 남편이 뒤통수를 여러 번 쳤으니까 그냥 동거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제가 이 정도로 돌아버리는 이유가 동거 생활이 길어지면서 양가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언제 결혼할 거냐 하도 닥달을 해대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이 사실을 알기 일주일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신혼부부 특공으로 특혜 좀 받아 챙기려고 혼인신고부터 냅다 갈겼는데 이것 또한 남편의 계략이었던 거죠. 남편 놈이 혼인신고를 계속 조르고 난리를 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일부러 희성 씨한테 연기를 시켜서 딸도 저희 집에 두고 간 것이었고요. 이 정도로 치밀한 놈이었다니. 일단 저는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내가 20대 초반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사고를 쳐서 애를 낳았어. 결혼식 준비는 했었는데 식 올리기 전에 헤어졌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친권 인정은 받아서 친모한테 양육비는 받고 있었고 격주로 우리가 데이트했던 것도 그때 친모가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어서 애 보내주느라 그랬던 거고 양육비는 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딸을 맡아 키워주시니까 용돈으로 드리고 있었어. 병원에서 전화 오던 것도 전부 내 딸이었어. 병원 일이 아니라 암호를 정해놓고 데이트하는 중이라는 걸 알렸던 거야. 맞아. 아빠가 갑자기 나를 간호사하고 부르면 아빠 데이트 중이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지. 그때 나름의 재미도 있고 스릴도 넘쳤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해. 우리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 딸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잔소리도 좀 그만하고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미친놈인가 싶더라고요. 소름이 온몸에 끼쳐서 머리털까지 쭉 뼈서는 느낌이었고요. 정말 그 순간 기적처럼 그동안 눈 감고 귀 닫고 있었던 모든 콩깍지가 싹 벗겨지는데 와, 이 결혼은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거다 싶은데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제 인생 망한 건가 싶더라고요. 순간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달려갔고 문부터 걸어 잠궜어요. 한참을 헛구역질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폭풍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기 결혼, 혼인신고 취소, 혼인신고 무효 소송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는데 취소는 안 될 말이고 사기 결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그냥 합의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게 속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걸 온 동네방네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차라리 주변에는 파혼을 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소송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너튜브에 저랑 비슷한 사례가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백방 검색을 하다가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어요.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언제 꺼내야 할지 고민 많이 들었어. 사실은 나도 초혼이 아니거든. 뭐? 뭐라고? 초혼이 아니라고? 그럼 결혼을 이미 한 번 했었다는 거야? 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나도 속이 시원하네. 아,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초혼이 아니니까 서로 거리낄 거 없잖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결혼식도 안 올렸고 혼인신고는 더더욱이 안 했어. 그냥 딸만 하나 덜렁 생긴 건데 이게 어떻게 같아? 아, 그래? 나는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세 번이나 유산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지기 힘들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시댁에서 소방맞고 쫓겨났어. 뭐야? 아, 그럼 임신을 못 한다는 거네. 유산을 세 번이나 했다고? 이런 미친. 아유,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가 있어? 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당장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런 걸 속이고 결혼을 해. 위자료 톡톡히 물어내게 될 줄 알아. 어떻게 이런 걸로 이혼을 말하고 소송을 말할 수가 있어.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행복하게 살자. 우리 둘 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지. 내가 당신 아이 잘 키울게. 나 임신도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나중에 노후에 기댈 딸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한테 늙어서 기댈 생각까지 해? 아유, 어디 빈국마마가 나한테 시집을 오려고 한단 말이야. 노처녀라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혼 서류부터 작성하자. 소송하는데 돈도 들고 하니까 위자료나 두둑하게 챙겨주면 내가 조용히 이혼해 줄게. 나는 몸도 마음도 호적도 깨끗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유, 어떻게 이런 걸로 속일 생각을 해? 당신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잘 생각해봐.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협의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 미친놈이 지가 저지른 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저에게 사기 결혼이라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제가 위자료를 내놓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인지 뭔지. 근데 개뿔이죠. 제 호적 깨끗하고 이전에 결혼한 적도 없는데 사기 결혼이 성립이 되겠어요? 이혼하겠다고 서류에 도장 찍어 접수해버리고 이혼 성립되자마자 저는 사기 결혼에 무고죄까지 더해서 역고소를 해버렸죠. 아니, 이 소송장 내용이 뭐야? 나를 왜 사기 결혼으로 역고소를 때리고 무고죄는 또 뭔데? 당신 결혼했었다며. 유산을 세 번이나 했다며. 직업부터 시작해서 딸애가 있는 것까지 다 속였으니까 사기 결혼 맞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거짓말한 거야. 나 결혼한 적 없어. 뭐라고? 그럼 유산했고 결혼했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뻔뻔하고 무서운 여자구나. 뻔뻔하고 무서운 여자가 누군데 그딴 소리를 짓거려?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봐. 먼저 뻥친 게 누군데 그래? 저한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는 다시 한번 잘해보자. 지난 과거는 다 잊자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뭘 잊어야 하는 것인지 지는 아주 당당하게 제게 한 거짓말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대요. 당연하겠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민 거짓말이었는데 지가 저한테 한 거짓말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고요.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딜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고를 따져? 그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인 거고 나는 당신 용서할 마음 없어. 그리고 너랑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어서 참 기뻐. 이혼 못하면 내 인생 어떡하나 정말 걱정 많았는데 고마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정말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계약금, 위약금 전부 그 자식이 물어내야만 했어요. 사기 결혼에 무고죄까지 전부 법원이 제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현명하게 거짓말을 한 덕분에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내면서 이혼도 하게 되었어요. 혼인 무효 소송으로 진행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무서웠고 조금 더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를 지켜내고 싶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뭐. 저는 그 이후로 완벽한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혹시 몰라서 제 명의로 된 빌라도 처분했어요. 지금은 친정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출퇴근도 시켜주고 계시고요. 안전 이별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아직은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얼굴은 들이밀지 않아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보라는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 일에 대한 아픔 다 털어버리고 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